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성적의 기적을 만들어드릴 미라클 국어, 저는 윤미라입니다. 자, 오늘은 화법의 이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까지 문학 공부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화법하고 그 다음에 작문하고 앞으로 이제 독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이 바로 화법의 이해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자, 화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는 거에 관련된 거니까요. 자, 화법이란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하기라고 하는 것의 유형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설명하기라고 하는 건 정보 전달을 해주는 게 목적이겠죠? 근데 설득하는 게 목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의 변화를, 자, 청자,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생각이나 어느 행동 같은 거에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설득하기의 목적에 해당되는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친교. 친밀한 어떤 교분을 위해서 말을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정서를 표현하는 목적으로서 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하기 방식에 따라서 좀 분류를 해보면요. 자, 일단 대화와 협상 같은 경우에는 1대1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대1이냐, 1대4냐, 아니면 다대4냐에 따라서 나눠볼 수가 있는 건데요. 물론 협상이 여러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1대1의 협상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대화라고 하는 건 2사람 이상이 말을 이렇게 주고받는 형식을 말하는 거고요. 주로 이제 한 사람과 한 사람과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둘 간의 어떤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찾아서 갈등이 있었을 때 뭔가를 좀 조절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것을 우리가 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엔 발표와 연설 그리고 면접인데요. 사실 이 발표나 연설 같은 경우에는 1대4의 말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상대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수의 청중을 상대로 하는 1대4의 방식인데, 여기서 발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을 발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설이라고 하는 거는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어떤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하는 좀 공식적인 말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발표라고 하는 것도 공식적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교실에 이렇게 모여 앉아서 뭔가 자기가 과제한 것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도 그걸 발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발표보다는 연설이 조금 더 공식적인 성격을 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이라는 것은 또 어떠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뭐 학생을 선발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기서 일할 사람을 선발한다든지 어떤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통해서 피면접자가 어떤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또는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공적인 대화를 면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의와 토론인데요. 토의와 토론은 다대다의 말하기죠. 그래서 여러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토의와 토론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토의 같은 경우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토론 같은 경우가 2대2의 말하기가 많아요. 자, 토의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이해를 가진 자가 협의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식이고, 토론은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자가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토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어떤 그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모여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해결책을 찾는 좀 협력하는 말하기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협력의 말하기라면, 토론이라고 하는 건 서로 애초에 대립되는 의견을 가진, 그러니까 찬성 쪽과 반대 쪽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일종의 경쟁하는 말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뭐 협상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뭐 상대방도 어느 정도 이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말하는 것도 화자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협력,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라고 하는 각각의 특징을 가진 말하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회의인데요. 이 회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안건을 좀 의논하고 의사를 좀 결정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회의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하나씩을 좀 뜯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대화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의 개념과 원리와 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대화는 어떤 것이냐?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음성 언어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하는 상호 교섭적인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상호 교섭을 하는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대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전달이나 설득이나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아니면 정서를 표현하거나 이런 다양한 목적을 통해서 표현이 됩니다. 자, 대화 상황에 따라서는 또 사적인 대화가 있고요. 공적인 대화가 있습니다. 대화의 원리,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암기를 하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자, 대화의 원리에서 첫 번째는 협력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하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자, 대화 참여자가 대화의 목적에 좀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원리를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 종류와 사례를 연결을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양의 경륜입니다. 자, 양의 경륜은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뭔가 질문을 던졌을 때 대답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어서 너는 어디에서 태어났어? 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당연히 살고 있고 한국인이고 하면 어디서 태어났냐고 했을 때 약간 지역적인 면을 물어보는 아마 목적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뭐 서울에서 태어났어 라든지, 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서울의 뭐 무슨 구 무슨 동에서 태어났어, 이 정도는 말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뭐 나는 어느 동 어느 동 뭐 어느 구 어느 동 그다음에 어느 병원 몇 호실에서 태어났어, 이렇게 좀 너무 과하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어, 뭐 이런 너무 포괄적인 이야기를 얘기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의 목적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의 경륜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의 목적에 맞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양의 경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질의 경륜인데요. 그래서 질의 경륜이라는 것은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게 된다면 그건 질의 경륜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도 자주 하는 거짓말일 수 있는데, 친구랑 뭔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집에서 좀 늦게 나왔던 거죠. 그런데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너 어디야? 라고 물었을 때 거의 다 왔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방금 출발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들지 않고 뭔가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지금 상황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는 질의 경륜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타당하게 들고 진실을 말해야지만 질의 경륜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관련성의 경륜인데요. 이 관련성의 경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목적이나 주제나 이런 거에 관련된 것을 이야기해야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제나 목적이나 이런 게 벗어나서 뭔가를 막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관련성의 경륜을 어긋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일부러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러 어기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진 경우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너 이번에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날씨가 좋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 자체가 관련성의 경륜에서 어긋난 게 맞아요. 너 시험 잘 봤는지 그 여부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여기서 날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어긋난 이야기를 한 거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어떤 의도가 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시험을 잘 보지 않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른 얘기를 하자. 약간 이런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부러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관련성의 경륜은 물론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러 어기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그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다. 그걸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태도의 경륜인데요.
자, 태도의 경률은 모호성이나 아니면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되도록이면 좀 피하고 그 다음에 간결하고 좀 조리 있게 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의성이나 모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너 뭐 하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저거 먹고 싶어? 했을 때 난 그거 먹고 싶어 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서로 이렇게 상호 간에 전달이 잘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것인데 난 그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막 먹으면 이게 좀 아쉬울 것 같고 막 이러면 상대방이 듣는 입장에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를 결정하지 않고 자기가 굉장히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말끝을 흐리거나 아니면 중의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일 때 태도의 경륜을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양의 경륜부터 시작해서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태도의 경륜 이것을 어긴 것과 지킨 것을 그 말 안에서 구분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대로 학습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은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엔 공손성의 원리인데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 최대한 공손한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원리가 공손성의 원리인데요. 자, 첫 번째 경륜은 요령의 경륜입니다. 자, 이 요령의 경륜의 포인트는 상대방한테는 부담이 좀 덜 되게 최소화를 해야 되고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극대화를 시켜서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부탁을 할 때 주로 쓰는 표현인데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탁은 나 이거 해줘 라고 그냥 정확하고 마치 명령을 내리듯이 이야기를 하는 게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이겠죠. 만약에 네가 이거가 뭐 꺼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이걸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완곡한 표현을 했을 때 뭐 만약에 네가 너무 불편하면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부담이 되는 표현을 좀 줄여준다면 뭐 빌려주든 빌려주지 않든 이런 면에 있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그 사람한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건데 야 이거 나 줘 라고 하면 마치 꼭 줘야 되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으니까 그런 표현은 아무래도 요령의 경륜을 좀 어긋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관용의 경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관용의 경륜은 화자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좀 최소화하고 오히려 부담이 되는 표현을 좀 최대화하는 건데요. 이것도 결국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을 때 학생의 입장에서 뭔가 잘 못 들었어요. 그러면 손을 들면서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들었거든요. 한 번만 더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를 조금 더 배가시키고 그 다음에 뭔가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면서도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건 전혀 없고 사실은 자기가 안 들었는데 그 부담이 되는 표현을 하나도 넣지 않고 상대방에게 뭔가 탓을 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용의 경륜에선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다른 생각을 하느라고 못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하면서 뭔가를 부탁하는 말이 되겠죠. 자, 요령의 경륜과 사실 관용의 경륜은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면서도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대화해서 표현을 했다면 그거는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을 둘 다 지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공손하게 부탁을 할 때 요령의 경륜과 관용의 경륜을 둘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같이 연관시켜서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동의 경륜인데요. 자, 이 찬동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할 때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칭찬 먼저 해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림을 조금 못 그렸다고 하더라도 와 이거 정말 개성 있는 그림이구나 라고 주로 칭찬을 해주는 게 좋지 이거 뭐 넌 그림을 이따위로 그렸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서로 기분이 상해서 뭔가 그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기가 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비방은 최소화하고 칭찬을 극대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그렸구나. 그런데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겸양의 경륜인데요. 이 겸양의 경륜은 겸손이랑 같은 말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칭찬, 여기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극대화하는 거였다면 여기선 자신에 대한 칭찬을 조금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좀 낮추고 자기를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예전부터 우리의 문화권에서 좀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한데요. 너무 과하게 자기를 뭔가 자신감 넘치게 뭔가 자기 자랑을 하면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겸양의 경륜이라고 하는 건 자기 칭찬을 최소화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사람을 초대를 해서 엄청난 요리를 준비했다고 했을 때 요리를 막 이게 준비해서 사람이 너무 칭찬을 한 거예요.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너무너무 맛있어요 라고 했을 때 찬동의 경륜을 일단 지켜서 그 사람은 이야기를 했겠죠. 그럼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맛이 없어도 좀 맛있게 잘 드셔주세요 라든지 차린 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 양해하고 맛있게 드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하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겸양의 경륜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찬동의 경륜과 겸양의 경륜은 이렇게 짝꿍이 맞아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동의의 경륜입니다. 자, 동의의 경륜은 다른 사람과 의견 차이를 좀 의견의 차이는 최소화하고요. 일치점은 좀 극대화하는 그런 말하기 방법인데 뭔가 의견이 나왔을 때 일단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동의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오늘 우리 뭐 먹을까 했을 때 우리 스파게티 먹을까? 라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스파게티를 먹기 싫어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스파게티 진짜 맛있지. 근데 내가 어제 스파게티를 먹어서 그런데 우리 다른 걸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동의의 경륜. 일단은 상대방의 말에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주고 그렇지만 나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뒤쪽에다 말을 하면서 이걸 원활하게 이제 대화를 이끌어가는 거죠. 만약에 스파게티를 누가 이야기를 했는데 스파게티는 뭐 스파게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또 대화가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령의 경륜, 관용의 경륜, 찬동의 경륜, 겸양의 경륜, 동의의 경륜 이 5가지를 잘 지키고 있어야지만 원활한 말하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번엔 대화의 전략입니다. 어떻게 대화를 또 들어줘야지 좋은 대화가 되는 것인가? 자, 일단 공감을 하면서 들어줘야 돼요. 다른 척하거나 뭔가 상대방에게 계속 비방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청자는 자신의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고 화자의 관점에서 그 말을 좀 들어줌으로써 화자가 상대방을 좀 믿으면서도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소통 맥락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를 나눌 때 다양한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서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 말 자체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창문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 안쪽에 있는 사람이 춥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추운데? 라고 대답을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 창문 닫아줄게 라고 반응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그 친구가 이렇게 옷을 되게 얇게 입었어요. 그래서 너무 춥지 않니? 라고 했을 때 우리 추우니까 뭔가 다른 데 들어가자든지 너는 좀 두껍게 입은 것 같으니까 너의 옷을 좀 빌려달라든지 뭐 이런 신호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캐치를 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다양한 소통 맥락을 고려하는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3번째는 유머와 재담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좀 딱딱한 대화보다는 좀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유머와 재담을 활용해서 개인적인 대화나 공적인 말하기에 좀 웃음을 유발해서 그 둘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긴장감 같은 것도 좀 해소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소통에 더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와 재담을 활용하는 것도 대화를 원활하게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협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협상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익과 관련된 갈등이 있었을 때 그거를 인식한 주체들이 모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안건을 좀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하고 하는 공동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자, 협상은 양보 그리고 설득 이 2가지를 통해서 실현 가능한 타협안을 찾는 건데요. 그래서 집단 상호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의 이익만 찾으려고 하면 이 또 협상은 또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내 것을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설득을 하는 그런 말하기들을 통해서 서로가 가장 좋은 지점이 어디인지를 타협점을 잘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하고 합의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에 목적이라는 거죠. 자, 협상이 성립이 되려면 참여자, 즉 경쟁적인 협력자, 경쟁적인 말하기를 하면서도 협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 참여자와 그 다음에 상황, 협상을 필요로 하는 그런 구체적인 갈등 상황, 그리고 행위, 이익을 추구하면서 합의 결과를 좀 이해가려고 하는 그런 행위,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어 있어야지만 성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자와 그 다음에 상황과 행위, 이것이 바로 협상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협상은 참여자 집단의 유형에 따라서 양자 협상이라는 게 있고요. 협상 참여 주체가 두 집단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다자 협상이 있습니다. 협상 참여 주체가 여러 집단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주체 개수에 따라서 단일 협상, 복합 협상, 뭐 이런 다양한 협상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협상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지 지금 살펴볼 건데요. 일단 맨 처음 시작 단계에서는요. 자, 시작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이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 입장을 서로 확인을 하는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해야 되는지 목표를 좀 설정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갈등 요소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런 입장이고 상대방은 이런 입장이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서로 조절을 해서 앞으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거기 목적까지 확인하는 단계가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조정 단계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 조정 단계에서는 참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계속 밝힙니다. 우리 쪽 입장은 이러이러하고 이런 건 좀 가능한데 이런 건 좀 어렵습니다. 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오고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안이 또 나올 수가 있고 그거를 서로 상호 검토를 하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양보도 하고 자기 것도 좀 찾고 이러면서 서로의 입장차를 조금씩 좁혀가는 거죠. 자, 무언가 너무 과한 걸 서로 요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요거는 양보할 테니 나에게 이것을 양보해 주세요 라고 서로 입장을 계속 조절해가는 그런 단계가 조정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해결 단계인데요. 해결 단계에서 상대방의 대안을 비판을 하거나 뭐 수용을 하거나 해서 어쨌든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을 하면서 합의에 이르는 단계인데 거의 대부분 이럴 때는 합의서를 이제 작성을 하면서 거기에 모두 동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해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단계를 통해서 조금씩 좁혀진 그런 그 입장을 잘 정리해서 결론을 짓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협상의 전략인데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냐면 일단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타협안을 미리 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타협을 할 수가 있는지 그 타협 가능한 목표를 좀 설정을 하고 복수의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반응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았을 때 그러면 제2의 대안, 뭐 제3의 대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야 협상장에서 훨씬 더 원활하고 좀 제대로 된 그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의 대안을 좀 마련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갈등이 되는 문제 상황과 상대방의 궁극적인 목표. 이게 어떤 것 때문에 갈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갈등이 되고 있는 문제 상황과 상대방은 도대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 것인지, 저쪽은 이렇게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예상하는 것도 결국엔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죠. 그래서 상대방의 궁극적인 목표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제시하고, 자, 양보할 수 있는 맨 마지막에 마지노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양보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좀 수용할지, 그 다음에 서로가 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뭔가 양보를 하고 이걸 요구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이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수용이 돼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예상을 해서 제2에 대한 제3의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쟁점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 해결 과정인데요. 자, 효율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서 협상의 쟁점이 무엇인지 이거를 정확히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 쟁점에서 우위를 차지를 해야지만 좀 우리에게 유리한 또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쟁점을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자, 구체적인 갈등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협상 참여자들이 어떤 쟁점을 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뭘 먼저 논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쟁점을 논의할 것인지, 그 다음에 무엇을 먼저 논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협상 쟁점은 협상 진행 과정에서 변경 또는 재구성될 수도 있습니다. 아예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다른 부분도 나올 수가 있게 되고 더 광범위해지거나 좀 좁아지거나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결론 도출을 위한 협력 단계인데요. 자, 상대방이 제시한 대안을 좀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평가를 하면서 또 비판을 하되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싸우자고 모인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자고 모인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도 얻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상대방의 어떤 구체적인 근거 그런 걸 평가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단순하게 뭔가 비난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은 또 어떤 것인지 좀 이해를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그래야지 좀 길게 또 협상을 그 관계를 이끌어 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협상 결과를 좀 받아들이고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 협상을 다 했는데 그거를 뭔가 지키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또 그게 문제가 생기고 협상한 것 자체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협상 결과를 좀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좀 그거를 이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책임지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발표인데요. 자, 이 발표의 내용과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었죠. 자, 발표는 거의 대부분 사실적인 정보를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정보를 청중에게 전달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생각이나 의견을 좀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전달하는 목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설득을 목적으로 발표를 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자, 발표는 이제 도입부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발표 내용에 대한 화제, 그리고 주제, 그리고 목적, 이걸 말하게 된 배경 같은 것들을 좀 간략하게 앞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만약에 발표자가 좀 여러 명이라고 하면요. 발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도 바로 도입부에 해당이 되겠죠. 다시 도입부에서는 화제나 주제나 목적이나 배경이 제시가 됩니다. 자, 전개부에서는 뭐 구체적인 예 같은 것들을 들어가면서 조사한 내용을 좀 발표를 하고 뭐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를 하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도표를 보여준다든지 사진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자, 시청각 자료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정리부는요. 핵심적인 내용을 좀 강조하거나 특별히 좀 마지막에 당부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정리부에다 좀 덧붙이고 그 다음에 덧붙이고 싶은 말들은 좀 짤막하게 언급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청졸등과 마지막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건 앞부분에 쭉 얘기했던 것을 좀 마무리를 하고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넣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을 또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정리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발표의 전략 부분입니다. 일단 발표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을 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핵심 내용을 정해진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분량을 조금 미리미리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자료와
그 다음에 매체 이런 걸 활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청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다양한 자료, 뭐 사료나 사진이나 아니면 동영상도 괜찮고요. 요즘에는 그 다음에 도표, 뭐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면 훨씬 더 잘 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청중의 반응을 좀 살피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면서 발표 내용이라든지 분량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순서 이런 걸 조절을 하고요. 반언어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비언어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적절히 잘 활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반언어적인 표현은 이렇게 쭉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언어는 반은 언어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반 정도는 언어니까 우리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강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반언어적인 표현은 갑자기 크게 말한다든지 좀 작게 말하든지 빠르게 말하든지 이런 식으로 귀로 확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반언어적 표현이고요.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가 아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암기하시기가 좀 쉬우실 텐데 그러다 보니까 귀로는 확인이 안 되고 눈으로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몸짓이라든지 뭐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귀로는 들을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어떤 표정이나 제스처나 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언어적 표현이나 비언어적 표현을 잘 활용을 하면 청중들의 반응을 조금 더 잘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연설입니다. 자, 연설의 개념하고 유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연설은 한 사람의 연사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공식적인 말하기입니다. 자, 연설은 목적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알려주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정보 전달 연설이라고 하죠. 청중을 설득시키기 위한 설득 연설이 있고 청중을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환담 연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연설 내용을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듣는 방법을 좀 보면요. 과연 저 연설에서 말하는 것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상이 인용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의 출처가 정확한지, 믿을만한 데서 가지고 왔는지, 그 다음에 연사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고 직업이나 전문성이나 그 사람이 이런 자리에서 연설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따져본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무래도 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게 연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타당성 판단입니다. 자, 이 타당성은 연사가 뭔가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좀 적절한지 따져보면서 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은 공정성인데요. 이 공정성은 서로 다른 관점이나 대상에 대해서 좀 형평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너무 한쪽만 치우쳐서 그쪽 입장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는 게 공정성 판단하면서 느낍니다. 자, 이번에는 면접인데요. 이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물어보는 사람과 대답을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말하기죠. 그래서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면접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그 응답을 하는 사람의 정보를 좀 수집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하기 위한 공적인 대화입니다. 자, 면접은 보통 선발을 위한 평가나 아니면 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겠죠. 사적인 자리에서 면접을 보지는 않기 때문이겠죠. 자, 면접 절차에 따른 면접 참여자의 역할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일단 면접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자, 준비 단계에서 면접의 목적을 좀 고려를 해야겠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으로 질문 내용을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선발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회사나 아니면은 뭐 단체나 이런 거에 인재상이나 이런 거에 기준을 딱 잡고 그 기준에 맞게 그 사람의 뭐 속성을 파악하기 위한 어떤 핵심적인 질문 내용을 잘 준비하는 것이 바로 면접자의 몫이고요. 자, 본 면접 단계에서는 준비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피면접자의 답변을 좀 청취 혹은 기록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좀 거기에 해당되는 보충 질문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대답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평가 단계에서는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의 성과 또는 피면접자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하는 단계가 평가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피면접자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준비 단계에서는 예상 질문을 좀 정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답변을 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상 질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효과적인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피면접자의 역할이고요. 본 면접 단계에서는 면접자의 질문 의도를 좀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좀 간결하고 좀 효과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는 게 피면접자의 역할이죠. 평가 단계에서는 자신의 면접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좀 점검하고 평가를 내리면서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면접의 전략입니다. 앞에서 마찬가지로 면접자와 피면접자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면접하기 단계에서 면접자의 경우는 면접의 목적이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또 질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피면접자의 답변 내용을 좀 주의 깊게 들으면서 진행을 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피면접자가 또 편안한 마음으로 좀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도 면접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좀 긴장감을 풀어주기 위해서 처음에 면접을 시작할 때 좀 사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식사는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다든지, 오는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던진다든지 해서 바로 그 면접의 내용으로, 딱딱한 내용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좀 더 부드럽게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편안하게 피면접자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것도 면접자가 해야 되는 몫이겠죠. 그것도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피면접자의 경우인데요. 피면접자의 경우는 면접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듣고 그 다음에 질문 내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접을 보는, 면접에서 질문을 해주는 그 면접자가 어떤 내용을 나한테 묻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되고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대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답하는 시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명료하게 답변을 하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조금 자신이 없는 태도, 목소리가 너무 작다든지 아니면 말끝을 흐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은 것에 해당이 되니까요. 면접하는 피면접자의 경우 면접하기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으로 잘 세워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질문의 요구가 좀 사실을 물어보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에 관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내가 여기서 내 의견을 얘기할 건지 아니면 사실 관계에 대한 대답을 할 것인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토의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토의는요.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화법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좀 해결해보자 하면서 협력하는 말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토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좀 자유롭게 교환을 해서 문제에 좀 다각적으로 접근해서요.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토의 참여자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일단 토의를 이끌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사회자죠. 자, 사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토의 사항들을 순서대로 제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토의의 목적은 이것이고, 그 다음에 토의 주제는 이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순서를 이렇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당 말할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입니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 토의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또 사회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의자에게 공정하게 좀 발언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너무 쏠리거나 한 사람에게 발언 기회를 많이 주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좀 많이 주거나 이럴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문제 해결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해내는 그런 역할을 사회자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롭고 편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사회자의 몫이고요. 그리고 토의자들 사이에 토의를 하다 보면 갈등이나 의견 충돌이 생길 수가 있죠. 그거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바로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번에는 토의자의 역할인데요. 직접 토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자, 일단은 토의 절차를 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사회자가 뭔가를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 잘 따라주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토의 문제에 대해서 사전 지식을 좀 가지고 먼저 해결 방안이 어떤 게 좋을지를 생각해보고 토의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주장이 있을 때 좀 정확하고 간결하게 말을 해야 되고요. 다른 토의자들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아니면 무시하지 않고 경청을 하면서 예의 바른 태도로 참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합의된 결정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토의자들의 태도죠. 자, 그럼 토의 형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심포지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제가 있을 때 그 여러 측면으로 나와서 각 측면의 전문가가 각자 의견을 발표를 한 후에 그다음에 청중들과 같이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토의 방식을 심포지엄이라고 하고요. 전문가가 이제 각 측면의 전문가가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패널 토의라고 하는 것은요, 3명에서 6명 정도의 전문가가 일단 나와서 일반 청중 앞에서 그 전문가들끼리 토의 문제에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을 패널 토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포럼이라고 하는 건 공공장소여야 되고요. 전문가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일단은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한 다음에 청중과 질의응답을 하면서 하는 토의 방식을 포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회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토의를 말합니다. 자, 원탁 토의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원탁에 둘러앉아서 상하의 구별 없이 되게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을 원탁 토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세미나라고 하는 거는 연구자가요, 학술 논문을 좀 발표한 다음에 참석자하고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토의를 세미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콜로퀴엄은 그 분야에 굉장히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그릇된 의견을 좀 바로잡아주는,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권위 있는 전문가가 그걸 좀 바로잡아주는 그런 토의 방식을 말하고요. 자, 브레인스토밍은 참석자들이 새롭고 창의적인 의견을 굉장히 자유롭게 막 제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들 중에서 해결책을 선택하는 토의입니다. 좀 자유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토의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토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론이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일단 찬성자하고 반대자로 각각 나뉩니다. 그 찬성자와 반대자가 각각 논거를 들어서 자기의 주장이 옳다라는 걸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좀 밝히려고 하는 화법의 형태입니다. 앞에 토의가 결국 서로 협력하는 말하기였다면 이것은 서로 자기가 맞다는 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경쟁하는 말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토론은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협상이나 토의나 이런 것과는 좀 달리 참여자 간의 굉장히 치열한 논박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토론 참여자들도 어떤 태도나 역할이 필요하겠죠. 여기도 사회자가 있습니다. 자, 사회자는 토론이 본 궤도에서 좀 벗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원래 토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나 선에서 좀 벗어나는 말하기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걸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토론이 널리게 된 배경이라든지 논제라든지 이걸 앞에서 소개하는 역할도 역시 사회자 역할이고요. 그리고 토론자의 발언을 좀 요약을 해서 참가자 전원에게 알려주는 역할도 사회자가 합니다. 자, 지금까지 찬성 1 패널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라고서 요약을 하고 다음 얘기해 주시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순서를 좀 진행해 가는 그런 역할을 사회자가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질문하고 요약을 중간중간에 좀 삽입을 하면서 토론의 진행을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고요. 자, 논제에서 좀 벗어나면 다시 논점으로 끌고 오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고, 토론자로 하여금 토론 규칙을 좀 잘 지킬 수 있도록 토론을 좀 이끌어가는 역할도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는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냐면요. 일단 자기의 주장을 조리 있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자신의 발언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것 같아, 이거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가 사실 근거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주장하는 말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논제를 분석해서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토론의 쟁점이라고 했을 때 과연 이 해결책을 가지고 나의 이 주장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닐지, 상대방의 의견은 비용이 많이 들고 이익은 조금 적은 건데 나의 이 해결 방안은 훨씬 더 이익이 큰 것이고 뭔가 비용보다는 좋은 점, 편익이 더 큰 것이다. 이렇게 뭔가 쟁점에서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말하기를 하기 위해서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론 규칙을 지키고 예의를 갖추어서 다른 참여자를 좀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일단 상대방의 주장 역시 경청을 해야 하고요. 다른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를 반박해서 좀 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더 좋습니다. 자, 듣는 사람이 있는데요. 청중들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논거가 정확한지, 타당한지, 신뢰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면서 들어야 하고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찬성자와 반대자의 발언을 좀 경청할 필요가 있고, 그 논지가 일관성이 있는지, 토론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살펴보고 토론자를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토론의 형식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가 고전적 토론인데요. 자, 이 고전적 토론은 역시 논제에 대해서 찬성 측에 2명이 있고 반대 측 2명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한 조가 되면서 번갈아 가면서 입론 한 번, 반론 한 번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발언이 끝나면 배심원이나 아니면 청중이 거수나 이런 뭐 비밀투표나 이런 투표로 표결을 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바로 고전적 토론이죠. 예전부터 쭉 해왔던 고전적 토론이고요. 직파식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제에 대해서 역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대방의 주장과 논거를 좀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토론을 우리가 직파식 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사실 지금 뭐 교육과정 같은 거에 보면 토론이 다루어져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이런 반대 신문식 토론이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에 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앞에 있는 2개의 토론보다는 반대 신문식 토론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일단 요거를 조금 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논제에 대해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눠지는 건 당연히 맞고요.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교차 토론이라고 하거나 반대 신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상대방의 논거를 계속 반박해서 승부를 가리는 토론을 얘기합니다. 순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요. 일단 찬성이 있고 찬성이 2명이 존재를 하고 일반적으로 둘씩 하니까요. 그리고 반대 1, 반대 2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일단은 입론은 누구부터 시작하냐면 찬성 1이 일단 입론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반대 신문을 반대쪽에서 찬성 측에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연달아서 말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찬성 측의 입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반대 측의 입론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반대 1이 찬성 1에게 반대 신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교차 토론할 때 반대 신문을 하게 되면 반대 1이 이어서 입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 신문을 누가 하게 되냐면 반대 2가 찬성 1에게 반대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째 말하기는 반대 2의 반대 신문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반대 1로 넘어가서 반대 1이 입론을 하게 돼요. 그럼 3번째 말하기가 반대 1의 입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찬성층에서 또 역시 반대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입론 차례가 찬성 2이기 때문에 찬성 2가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찬성 1이 반대 1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하는 4번째 말하기를 하겠죠. 그러고 나면 찬성 2가 이제 입론을 하게 되니까 5번째 말하기를 찬성 2의 입론으로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1이 찬성 2에게 반대 신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6번째 말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 2가 7번째로 입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엔 찬성 2가 반대 2에게 반대 신문을 8번째로 하게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론과 반대 신문, 입론과 반대 신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왔다 갔다 이야기를 나누면 총 8번의 발언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박의 입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입론이 들어갔다면 이제 반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선 찬성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반대쪽부터 반대 1이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찬성 1이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반대 2가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찬성 2가 반론하게 되면서 시작도 찬성으로 시작을 하고요. 끝도 찬성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반대 신문식 토론의 순서니까 순서까지도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앞에 대화부터 시작해서 토론까지 전체적인 화법의 종류들에 대해서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사항들이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공손성의 원리나 협력의 원리, 이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화법들의 특징들 당연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토론도 되게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셔서 복습을 차근차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장문의 이해를 가지고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